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12월은 금리 인하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한번 넘어가도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증권 쪽이나 주식 쪽은요 후진국이라 생각해요.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세금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증시 관련 세금 얘기 있죠. 양도세라든지 슬슬 또 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내냐에 따라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증권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 요 종목들은 각 업종별로 한 개 이상씩은 해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최근 증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잘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번 11월 들어서도 그랬고, 지난 10월 달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지만, 저는 10월 달에 금리 인하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10월 달 금리 인하가 맞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10월 달에 한번 쉬어주고 11월에 FOMC가 없으니까 12월에 하고 그리고 1월에 연속으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각종 채널을 통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려왔는데, 일단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죠. 그리고 이제 11월 들어서면서 이제 슬슬 연준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야, 생각해보니까 12월 달 굳이 금리 인하할 필요 없을 것 같지 않아? 이 얘기가 났어요. 때마침 오늘 새벽에 FOMC 의사록이 나왔는데, 확실히 최근에 이제 연준의 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의견들이 너무 다 가지각색이죠. 너무 의견이 많이 퍼지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연준도 뭔가 자기들끼리 싸우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싸우는 게 아니고 원래 그분들은 각자 다른 의견들을 얘기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각 지역에 있는 은행장들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의견들이 좀 많이 퍼져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뭔가 의견을 맞출 때는 하나로 뭉치는 모습이 되게 좋긴 하죠. 근데 뭉쳐지지 않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참 여러분들이 불안감을 가지셨을 텐데, 불안감 안 가지셔도 되고요. 근데 어쨌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일단 어쨌든 지난번에는 이제 금리 10월달 금리 인하로 갔고, 그리고 지금 뭉쳐지는 의견은 누군가는 금리 인하를 12월 달 해야 된다, 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같은 경우는 인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12월은 금리 인하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한번 넘어가도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12월 달에 지금 금리 동결로 딱 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금리 인하를 바라야죠. 항상 바라죠. 금리 인하를 해줘야죠. 그래야지 금값도 좋아지고 가상화폐도 올라가고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니까, 주식시장도 좋아지고. 근데 연준이 12월 금리 동결을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금값 안 좋죠. 가상화폐 계속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지금 좀 방향성이 굉장히, 매일매일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시장은 변동성이 큰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자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진검승부다, 이제 진짜 진검승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마음을 잘 잡으시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되게 좀 많이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일단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 금리 인하가 어쨌든지 간에 11월에 FOMC가 없고 12월 때 동결한다면은 12월에 하면은 1월에는 금리 인하 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1월에는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어오는 시점이 되면 시장이 다시 분위기가 잡을 거거든요. 지금은 11월이죠. 11월이기 때문에 12월에 FOMC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동결된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조금 뭔가 시장에 이러면서 적정 조정, 그러면서 이제 좀 너무 과한 거품들을 좀 없애면서 잠잠해지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께 여쭤봐요. 맥주 따르잖아요. 거품이 이렇게 많으면 여러분 짜증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좀 기다리죠, 거품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이제 거품이 많으면 보통 우리가 맥주를 잘 마시지 않아요. 그럼 사라지고 마시지.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맥주는 차 있는데 거품이 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좀 거품이 사라지길 기다리는 시점이고, 그리고 맥주 더 붓고 싶으면 거품 사라지는 거 기다리거나, 아니면 위에 거 이제 걸러내고 다시 더 붓잖아요. 아니면 더 부어가지고 거품을 없애버리거나,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지금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절하게 거품이 사라지길 기다리면서 조정을 적절히 취하면서 좀 쉬어가는 과정이다. 게다가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니까 또 올해 수익 잘 낸 증권사의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익 이제 실현해야죠.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도 좀 하고 포트폴리오 교체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지금 다 몰려버리면서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 헤매는 사실 저는 시장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12월로 들어가게 되면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 게, 1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12월엔 들어오거든요. 또 1월 효과라는 게 있고, 1월에는 먹들이 다 새로운 해에 대한 어떤 경제 정책들, 그런 것들을 발표하는 해이기 때문에 1월 효과가 들어오는 12월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잘 버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급락 후 다시 급등하고 있는데, 앞으로 코스피가 어디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코스피는 좋은 흐름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리는 계속 이제 3000 시대에 살았잖아요. 근데 3000 시대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2000 시대랑 1000 시대를 모르실 겁니다. 근데 저는 1000이 안 되던 시점부터 이제 투자를 했었던 사람이고, 실제로 2000년도 초반에 대세 상승장 4, 5, 6, 7, 그죠? 3년 후반부터 3, 4, 5, 6, 7, 그 기간 동안에 코스피 지수가 700포인트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3000포인트까지 날아갔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거의 4배가 올라갔었던 상승장이 2000년
2000년도 초반에 있었어요. 한 20년 전, 20년도 더 된 일이죠. 근데 그때부터 주식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이게 1000포인트대가 바뀔 때마다 항상 그 포인트대가 넘어가면요. 잠깐 깨져가면서 그 포인트대에 매물대를 형성을 해버리죠. 여기 이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만들죠. 그러면서 이제 밟고 올라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4000포인트를 우리가 돌파했었고 4100까지 갔다가 좀 쉬어가는 과정에서 4000에 대한 어떤 지지력을 좀 판단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4000포인트가 확실히 바닥으로 주어지면은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5000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5000으로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이제 우리나라 거의 모든 기업들의 힘이 다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이 더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환경을 좀 만들어 줘야지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일단 아직 우리나라는 이 주식시장이 성장기인데 저는 이제 엄밀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증권 쪽이나 주식 쪽은요 후진국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도나 시스템들이 너무 후진국스럽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완이 되고 지금 개선이 되고 그리고 뭔가 시행착오를 겪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뭐 기업 밸류업 정책 같은 것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 좋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난 상처를 치료할 때 좀 아픈 그런 느낌이 좀 든다 하더라도 더 높은 코스로 갈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뭐 몇천 포인트 갈 것이다, 몇천 포인트 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누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만일 내년에 이맘때면 5000 포인트 무조건 갑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그 찍은 거예요. 몰라요. 아무도 어떻게 합니까? 당장 내일의 내 인생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 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해야 될 거는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면서 매일매일 이 플로우를 따라가면서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고 밸류가 어떻게 바뀌고 그래도 밑에서 받쳐줄 수 있을 만한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서 거기서 이제 투자를 결정해야 되지 언제 간대 5000포인트 언제 간대 그럼 여러분들 막말로 그때까지 그냥 딱 묶어두고 투자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별로 안 되잖아요. 샀다 팔았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 갈 거다라는 그런 예상을 이제 섣불리 하는 것보다는 바텀 라인.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우리 채널에 나오면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지수가 낮을 때도 일단 코스피 지수는 바텀 라인이 3850포인트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욕 엄청 먹었거든요. 지금 무슨 3800이냐 지금 3000이 깨지게 생겼는데 이 얘기 듣던 시기가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4000을 넘어갔죠. 바텀 라인이 제가 3850이라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제가 최근에 계산해 보니까 바텀 라인이 올라갔어요. 3900대 초반으로. 그 얘기는 그 라인 지지 라인만 확인하고 이게 잘 받쳐준다 하면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이 밸류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저는 한 4천 중반대까지 가는 것도 내년에는 어려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중간에 지금 이대로만 쭉 가준다라 하면은 중간에 또 여러 가지 변동성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만 없으면은 지금보다 한 10% 정도 업사이드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매일매일은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락의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증시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급락한 거는 두 가지 이유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연말이니까 조금 차익 실현 해주면서 좀 쉬어가자라는 그런 부분이었고 사실 우리나라 내적으로 보면 지금 수급적 요인 말고는 뭐 밀어버리는 요인이 뭐 있을까요? 사실 저는 결국은 이 환율 시장도 지금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환율, 수급적인 요인 요거 말고는 우리나라 내적으로 지금 뭔가 회사들 해외 나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고 협상 끝났고 그리고 지금 각국 돌아다니면서 지금 각국과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비즈니스 하고 있고 다른 거는 저는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급락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의 상승이 거의 삼성전자 SK 같은 대형주 위주로 올라간 게 맞긴 맞아요. 그 기업들이 밀리면은 우리나라 집도 같이 밀렸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이 밀린 이유는 AI 거품론이죠. 그 거품론을 엔비디아가 불식을 시켜줬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어떤 급락 사연은 이제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오늘 밤에 미증시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급락 사연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환율이죠. 환율이 지금 너무 높아요. 일단 지금 달러가 계속 이제 좀 흐름이 왔다 갔다 해준 상황이니까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원화가 동조화 현상, 보통 같이 가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커플링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커플링이 엔화랑 동조 현상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번 3분기 때 일본이 조금 이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10조 엔이었나요? 어마어마한 돈을 이번에 투입하겠다 시장에 그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것도 구조적으로 엔화가 약세로 갈 수 있는 요인이라서 우리나라가 또 엔화랑 같이 동조화되니까 그럼 우리나라 원화가 또 약세될 수 있거든요.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NDF 역외 환율을 보니까 24시간 전이랑 오늘 새벽을 딱 비교해봤을 때 10원이 오른 거예요. 하루 만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얘 하루에 10원이 오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오른 거는 이제 일본이 어제 부양 정책을 발표하면서 엔화 약세로 가면서 이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환율이 좀 안정을 찾을 필요는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환율 시장에 개입하기에는 미국의 눈치에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환율은 결국 안정을 찾을 거라 봐요. 결국은 이제 환율이 안정을 찾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좋은 게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지금 환율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자꾸 팔고 나가잖아요. 원화 강세, 즉 달러 원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한테는 그것조차도 지금 당장은 좀 아프지만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증시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 일단 AI 거품론이 나올 때마다 시장을 조정을 줄 거다라는 부분 일단 첫 번째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미국과의 관계가 그래도 정리가 됐죠. 잘 정리가 됐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전 사실 되게 두려웠어요. 사실 중국이 분명히 또 우리나라한테 눈치를 주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까라고 궁금했는데 갑자기 일본이랑 중국이 붙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땡큐 모든 관심을 일본이 다 가져가준 거죠. 일본이 다 가져가지고 매일매일 발표되는 그들의 어떤 만남에서 나오는 그런 되게 재밌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야, 이게 또 우리가 또 뭔가 애매해질 줄 알았는데 일본이 대신 싸워주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오히려 그건 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락을 이제 AI 이거에 대한 어떤 거품론이 나올 때마다 좀 쉬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환율 시장. 그죠? 환율 시장이 조금 불편하게 유지가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도만 지금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건 없고, 하나 더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세금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증시 관련 세금 얘기 있죠. 양도세라든지 되게 많이 했던 것들 있잖아요. 슬슬 또 그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코스피 4,000포인트가 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국민들 중에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오래 투자한 분들은 아직까지 손실권이기 때문에 그것들 우리나라 내적으로는 이제 세금 관련 정책이 있겠네요.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하시면 안 돼요. 뭐든지가 지금은 안 되고요. 그리고 환율적인 요인이나 AI 거품론 요 세 가지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한미 정상회담, 에이펙 등 외교 무역 측면의 이벤트가 증시에 어떤 효과를 주었으며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래도 이제 대화를 했죠. 대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결국 이제 미국과 이런저런 협상을 하면서 이제 협상에서 사인을 했죠. 결정이 났고요. 자동차 15%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더 우리나라는 유리하게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협상을 함에 따라 가지고 중요한 거는 협상의 어떤 성격에 따라 달라요. 서로 치고받고 할 수 있는 협상이 있고 아니면 일방적으로 얻어맞는데 최대한 좀 얻어맞지만 그래도 이제 좀 그래도 그나마 좀 방어적으로 하자 이런 협상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서로 치고받을 수 있는 국가는 어디가 있을까요? 중국이요? 사실 중국도 저는 안 된다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공평한 상황에서 협상이 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 결과가 나온 거 보면은 최선의 협상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걸 떠나가지고 그래도 잘 선방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런 이벤트들 에이펙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에이펙에서 최고의 이 성과는 깐부의 배동이죠. 확실히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죠. 엔비디아랑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확실히 얼라이언스가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엔비디아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현대차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현대차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우리랑 엔비디아 확실히 뭔가 있는 것 같아 하실 수 있고,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되게 재밌는 스토리를 들으시게 됐죠.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이 제스당 CEO한테 편지를 보내고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래도 잘 버틸 수 있었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알게 됐고, 그때부터 이어졌었던 삼성과 엔비디아의 어떤 관계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엔비디아랑 삼성은 같이 뭔가 많이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 효과에 물론 긍정적으로 직접적으로 주는 영향도 있긴 있지만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서 혹시나 만약 뭔가 부정적인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그래도 삼성이랑 엔비디아 친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어쨌든 한미정상회담과 에이펙은 이래저래 다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앞으로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 침체들 얘기한 그 증권사 직원 있잖아요. 그 증권사 제가 그 증권사 CEO였으면 그 사람 잘랐어요. 정말 불필요한 얘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일단 저는 특히 이제 미국의 언론들이 진짜 문제라 생각하는데,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있습니다. 지역 언론 포함해가지고. 물론 그분들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 그분들이 하는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죠. 하지만 가끔 보면요, 정말 의견이라고, 한 개인의 의견이라고 정말 얼토당토 안 되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경기 침체, 경제 위기 올 수 있을 거라 봐요. 근데 저는 지난번 경기 침체설이 나왔을 때도 저는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제 한국경제TV에 나오고 있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그때 당시에 경기 침체 위기설이 되게 많았던 한 3, 4년 전쯤에 출연자 중에 진짜 98%, 99%가 다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걸 전제로 깔고 다 분석을 했어요. 이거는 맞아요. 몇 명 없었어요. 5명도 안 돼요. 경기 침체 안 온다고 했던 사람이. 3명도 안 돼요. 다 온다고 했죠. 근데 그 사람들 지금 싹 말 바꿔가지고 지금 증시 막 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정말 너무 웃긴데 항상 웃고 있는데, 일단 경기 침체,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경제 위기를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경제 위기 올 것 같습니다.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이 엄청난 유동성 장세 끝에 각국이 어떻게 정책을 취하고 어떻게 이제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내냐 따라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뭔가 침체할 수 있는 요인들이 와야 되는데, 이 침체 요인이 최근에 나왔던 거는 미국이 각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 협상, 그렇게 되면서 관세가 올라가면서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미국의 어떤 물가가 상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침체가 올 수 있고 이런 건데, 누가 보더라도 사실 당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되게 짜증나죠. 근데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무역 가지고 이제 미국이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본 건 맞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올려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 줄어도 충분히 이 무역에 대해서 무역 수지 적자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나쁜 선택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막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한 사람이 있지만, 미국 정부만 놓고 미국만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전 트럼프의 그 결정이 나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1기 때 무역 협상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달러원 환율, 우리나라 환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40원이었어요. 1,040원. 1,040원. 근데 지금은 얼마예요? 1,400원이 넘죠? 그럼 정말 단순히 환율 가지고 봐도 미국이 40% 손실을 봤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보면요, 미국이 40%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15% 관세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단순 계산 보더라도 여전히 미국이 손실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근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그것 때문에 나온 건데 협상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근데 앞으로 이 얘기는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뭔가 조금만 경제 이 지표가 잘 나오잖아요. 경기 침체가 나서 또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나오는 방송 보셔도 되고요. 제가 진짜 올 것 같으면 그때 미리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열심히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증시 상황과 금리 인하 국면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꼭 사야 할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근에 슬슬 움직이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 계속 매월 거의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바이오 제약은 가셔야 돼요. 바이오 제약주들은 금리 인하기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을 꼭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금융, 증권 관련주들. 올해 아마 배당을 얼마나 줄지 모르겠는데 그들에게 양심이 있으면 배당을 좀 많이 줘야겠죠. 분명히 자기들도 인센티브 보너스 엄청 받아갈 거거든요. 과연 증권주들이 올 연말에 배당을 얼마나 줄지 그것도 좀 관건으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다양한 업종과 다양한 종목 말씀드린 것보다는 증권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 요 종목들은 세팅을 꼭 각 업종별로 1개 이상씩은 해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